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밤늦게 돌아온 커브 오브 필름 영상인데요. 영화 쪼레빈 주인장과 함께 더 영화를 깊게 보기 위한 커브 오브 필름 시리즈입니다. 함께 영화를 더 잘 보고자 만들어진 시리즈인 만큼 다소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것은 미장센인데요. 미장센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프랑스어인데 영어로 하면 Putting on Stage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에 적용해보자면 관객이 보는 스크린에 배우가 어디에 있고 관련 소품이 어디에 있고 그때 카메라의 위치, 조명, 색감 등등 모든 것을 내포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장센은 딱 무엇다! 라고 정의할 수는 참 어려운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미장센은 무엇인가, 두 번째 미장센 분석을 해볼 건데 그 분석 과정에는 샷, 프레임, 형식, 색채, 조명, 촬영 기법 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커브 오브 필름 미장센 버전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 문헌을 밝힙니다. 영상의 내용은 위 참고 서적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저작권은 해당 문헌에 있음을 밝힙니다. 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당 문헌을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장센은 앞에서 밝혔듯이 프랑스어인데 이를 번역하자면 무대에 위치시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은 연극에서 왔는데 일정한 상영 공간인 무대 안에 연극 연출을 위한 모든 시각적 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자면 연극에서 이렇게 무대가 펼쳐지잖아요. 그 무대 위에서 배치를 하는 모든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이것이 영화 예술로 넘어오면서 연극이 가리키는 그 무대가 영화의 최소 단위 숏과 프레임으로 바꾸고 연극에서 3차원으로 인식하여 배치하던 것은 영상에서는 2차원이 되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의 세계는 관객이 앉아있는 세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공간에 미학이 됩니다. 즉 이런 미장센은 촬영을 할 때 카메라 앞에 있는 모든 요소의 미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앞에 서는 존재는 배경, 소품, 조명, 의상, 분장, 인물의 행동, 또한 카메라의 앵글, 카메라의 움직임, 영화 촬영 기술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미장센은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의 총체입니다. 따라서 미장센을 분석하는 것은 영화가 말하고 싶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그을린 사랑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여성이 어딘가에 갇혀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낡은 건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곰팡이도 피어있고 곳곳에 알 수 없는 흔적도 있습니다. 창문이나 외부로 통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벽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여성은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여성의 의상을 보자면 흰색 셔츠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고 피가 묻어 있습니다. 신발은 없고 스타킹은 찢겨져 있는데 머리도 더벅머리처럼 잘려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저기 있는 여성이 삭막한 공간, 즉 감옥 같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어떠한 사건으로 아마도 피를 보는 사건으로 끌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카메라가 구석을 중앙에 오게 찍고 인물을 비교적 작게 보이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위에를 생략하여 찍음으로써 인물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갇혀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또한 여성이 위를 바라보고 있음으로써 이 상황에 굴복한 게 아니라 저항의 의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배경, 카메라의 위치, 구도, 의상, 인물의 행동 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 장면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어딘가에 갇혀서 답답하고 희망은 없어 보이지만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이렇게 미장센을 분석함으로써 영화가 가지는 의미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미장센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어떤 영화의 미장센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화의 기본 단위가 되는 샷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샷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표기법에 따라서 숏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샷, 쇼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명상에서는 샷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샷은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빛에 노출되는 촬영된 필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샷은 시간 단위이고 영화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이런 샷들이 모여서 씬이 되고 이런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가 됩니다.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보면 샷들이 모여서 씬이 되고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베란다에서 촬영된 많은 샷들이 모여서 베란다 씬이 됩니다. 이런 씬들, 베란다 씬, 주방 씬, 거실 씬들이 모여서 집의 시퀀스가 되는 것이죠. 보통의 한 편의 영화에서는 약 3,000개에서 4,000개의 샷이 사용이 되고 씬은 약 120개입니다. 시퀀은 보통 29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퀀스는 영화를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장소, 액션, 시간의 연속성 등을 통하여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구성 단위인 것이죠. 이러한 샷을 만드는 것은 카메라고 카메라를 어떻게 조작 혹은 위치함으로써 샷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메라로부터 피사체의 거리를 기준으로 샷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익스트림 클로즈샷, 클로즈샷, 미디엄 클로즈샷, 미디엄 샷, 미디엄 롱샷, 풀샷, 롱샷, 익스트림 롱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샷이 실제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를 정말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러한 샷들은 피사체와의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하는 경향을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거리에 따라서 느끼는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이를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사용한 접근 방식으로 보자면 홀은 물리적 거리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친밀한 거리, 두 번째, 사적인 거리, 세 번째, 사회적인 거리, 네 번째, 공적인 거리로 나눴습니다. 친밀한 거리는 피부가 맞닿는 곳에서 한 45c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러한 거리는 사랑, 위로, 개인 간의 다정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육체적인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낯선 사람이 이러한 반경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이죠. 여기에 조응하는 샷이 익스트림 클로즈 샷과 클로즈 샷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 사적인 거리는 45cm에서 1.2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러한 거리는 떨어져는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신체 접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잘 알고 있는 지인 등에 허락하는 범위이죠. 여기에 조응하는 샷이 미디엄 클로즈 샷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는 1.2m에서 3.6m 정도 됩니다. 공적인 사무나 사교 모임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거리에서는 대부분 편안함을 느끼지만 사적인 거리보다는 공적인 특징을 먼저 띱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응하는 샷이 미디엄 샷과 풀샷이 있습니다. 공적인 거리는 3.6m에서 7.5m 이상 떨어진 거리입니다. 매우 공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심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거리에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 표현이나 심리 상태를 얘기할 때는 손을 흔들던가 크게 소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샷은 롱샷과 익스트림 롱샷이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따랐을 때 관객은 클로즈업 샷을 볼 때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정적인 부분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장면들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의 그 유명한 샤워씬입니다. 마리온이 살인범을 봐서 놀라는 장면을 보자면 살인범을 보고 놀랐을 때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그녀의 입이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됩니다. 요렇게요. 이런 연출은 마리온과 관객의 거리를 확 줄임으로써 마리온의 상황을 관객이 보다 쉽게 이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서 달라지는 샷의 종류도 있습니다. 아이레벨 샷은 카메라가 성인 시선 높이에 위치합니다. 인물이 서 있을 때는 바닥에서 약 150cm에서 180cm, 인물이 앉아있을 때는 그보다 낮아지겠죠. 관객은 인물의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느낍니다. 대상은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게 되면 로우 앵글 샷이 됩니다. 이때 대상을 위로 올려다보게 되는데 그러면 존경, 위압감, 존재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찍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이 앵글 샷이 됩니다.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있어서 관객은 우월감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천장이나 하늘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버드 아이 샷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높은 각도에서 찍은 버드 아이 샷은 관객으로 하여금 관찰자의 입장을 주며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화면 안에 있는 인물의 수에 따라서 샷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름이 매우 간략해지는데 2사람이 있으면 2샷, 3사람이 있으면 3샷입니다. 마스터 샷도 있는데 이는 장면 안에 있는 모든 인물과 함께 세트나 공간을 가능한 넓게 잡아서 먼 거리에서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샷에 따라서 관객이 볼 수 있게 하는 혹은 관객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은 경향성일 뿐인 것을 밝힙니다. 즉 무조건 이 샷을 쓰면 이렇게 효과가 나가 아닌 것이죠. 꼭 클로즈업을 썼다고 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이 앵글 샷을 썼다고 해서 우월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외가 존재하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렇게 찍었을 때 이러한 느낌을 알 수 있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얘는 프레임이라고 부르며 영화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필름에서 보이는 한 장 한 장 정지된 사진을 말합니다. 영화의 공간을 정의하는 단위라고 보면 되는데 따라서 프레임에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위치에 따른 상징적 의미를 한번 봐볼까요? 네, 사진을 강력하게 첨부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중앙과 상, 하, 그리고 옆 사이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객은 시선이 프레임의 중앙 향하죠. 그래서 중앙은 시각적으로 기준이 되고 중요한 요소를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중앙을 우선시하는 배치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가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인물이기 때문에 관객은 이 인물에 대해서 강제성 있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주의 감독이 이러한 배치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한눈 팔지 못하게 시선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것이죠. 중앙을 기준으로 Y축을 살펴본다면 상부와 하부가 있는데 프레임 상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그 장면의 윗부분을 보자고 했을 때 고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올려다보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신적인 존재, 힘, 권위, 포부, 이루고 싶은 열망, 희망과 같은 것을 배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암시를 주죠. 이제 반대로 프레임의 하단으로 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영화관에 갔어요. 한 장면의 밑을 보고 싶은데 그럼 고개가 저절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려다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는 굴복, 취약, 무기력, 위험에 처해 있는 절망 같은 것을 배치합니다. 이제 X축을 보자면 양옆에 사이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양옆은 잘 보이지 않게 돼요. 이거는 주인장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영화관에 가게 되면 여기 관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관객이 시야에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옆보다는 위아래를 좀 더 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미지의 영역, 망각의 영역 등이 배치됩니다. 자, 예로 한번 라따뚜이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를 보면 프레임 중앙에 주인공인 레미, 자, 라따뚜이는 생쥐 이름이 아닙니다. 생쥐 이름은 레미예요. 이 레미가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중앙에 위치해 있고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의 양옆에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깨진 접시와 중앙임을 보여주는 수세미와 물이 있습니다. 조금 억지를 부리자면 레미가 들고 있는 치즈는 상단에 위치해 있으므로 레미의 열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시로 그을린 사랑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인물이 프레임 하단
공간에 위치하면서 인물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 무기력감 등을 잘 표현했습니다. 앞에서는 카메라에 표현함으로써 가지는 의미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감독이 이미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즉 상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화면은 프레임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관객은 볼 수 없지만 프레임 안인 내화면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미를 가지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영화 이론가인 노엘 버치는 6가지의 외화면을 정의하였는데요. 오른쪽 외화면, 왼쪽 외화면, 위쪽 외화면, 아래쪽 외화면, 세트 뒤와 카메라 뒤, 이렇게 6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이때 앞에서부터 4번째까지, 즉 오른쪽, 왼쪽, 위, 아래는 카메라 앞에 있는 외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를 부를 때는 내재적이라고 하고, 나머지 2개, 세트 뒤나 카메라 뒤는 카메라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외재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외화면 등은 관객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관객의 상상 속에 존재하게 되는데, 감독은 일부러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관객 스스로의 상상에 맡깁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켜서 그러한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드풀의 한 장면을 볼 건데, Where's your boss? I can tell you exactly. Oh, you'll tell me. But first, this little piggy went to. 보시는 것과 같이 데드풀이 어떠한 사람을 이제 처단하려고 하는데, 데드풀은 카메라를 한쪽으로 이렇게 딱 돌리면서 굳이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보고 있는 길가의 사람들이나 비명을 들려줍니다.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쪽 외화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서 혹은 프레임 안에 있는 화면의 그런 표정으로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프레임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의 화면은 이 비율에 따라서 보여지는 방식과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무성영화는 1.33대 1의 비율입니다. 이 뒤에 아카데미에서 1932년 표준으로 정한 일명 아카데미 비율인 1대 37대 1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무성영화보다는 미세하게 폭이 더 길어진 직사각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만들어지는 할리우드 영화는 모두 아카데미 비율인 1.37대 1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TV가 등장을 하고 극장에 가지 않고도 집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관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극장은 좀 더 엔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대한 영화 스크린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네마스코프는 기존 비율보다 좀 더 긴 2.40대 1을 사용합니다. 이는 아나모핑 렌즈, 즉 굴상 렌즈를 사용하여서 매우 드넓은 이미지를 표준 크기로 압축하여서 넓은 화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50년대에서는 시네라마나 비스타비전 등 다른 와이드 스크린 프로세스도 있었습니다. 시네라마는 서로 맞물린 세 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개별적인 이미지 3개를 기록하여 특별한 공면에서 상영을 할 때 2.77대 1의 비율로 영상할 수 있게 만든 카메라입니다. 비스타비전은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개발했는데, 일반 필름의 프레임이 셀룰로이드 양쪽 끝에 뚫린 구멍으로 작동하여서 이렇게 수직으로 돌아가는데, 비스타비전은 그 구멍이 위아래에 있어서 수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5대 1의 화면 비율을 만들었지만 1.66대 1에서 1.85대 1 그리고 2대 1까지 화면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매트나 마스킹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화면 비율에 따라서 영화는 다른 카메라를 써가면서 찍기 때문에 영화의 미장센을 오로지 즐기기 위해서는 영화를 찍을 때 사용한 비율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내에서 영화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그 기내 좌석의 화면은 굉장히 정해져 있죠. 약간 정사각형 비슷한 직사각형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면으로 만약에 광활한 대자연을 찍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활한 대자연을 찍은 영화는 아마도 와이드 스크린을 대상으로 찍힌 촬영이겠죠. 그런데 이 화면 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기내
안에 스크린에서 보게 되면 양면이 잘려서 오히려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온전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가 담고 있는 의미나 스토리 등이 왜곡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보자면 각 화면의 비율은 일련의 미학적이고 표현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이 영화를 찍을 때 사용한 비율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프레임과 구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이제 구도 중에서 열린 형식과 닫힌 형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구도는 쉽게 말해서 자유롭게 찍은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있는 그대로를 발견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게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테크닉이 간단하고 프레임이 경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담아내겠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면서 모든 것을 표현하겠다는 것이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한 가족이 피크닉을 와서 앉아있는 장면이 보이는데 감독인 조나단 글레이저는 클로즈업이나 카메라 움직임을 주지 않고 이 장면을 그저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를 보면 소리로서 프레임 밖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닫힌 구도는 열린 구도와 정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즉, 화면 안에 있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찍는다기보다는 사물과 인물은 프레임 안에서 더욱 정확하게, 명료하게 균형을 계산해 가면서 배치가 되고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이죠. 따라서 열린 구도보다 형식이 풍부하고 한 프레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형식에서는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고 프레임 밖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면 닫힌 형식은 프레임 밖의 요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프레임이라는 제한적 구역 안에서 축소 모형 같은 장면을 만든 것이죠. 이 장면은 웨스 앤더스 감독의 페니키안 스킴의 한 장면입니다. 웨스 앤더스 감독은 대칭성의 미장센으로 정평이 나 있는 감독이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주인공을 중앙에 배치해 기준을 두고 그 뒤에 시종 2명으로 대칭성을 유지합니다. 꽤 안정감 있는 구도를 보고 있는데 식탁에는 여자와 남자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또한 대칭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주인공을 보면 남자에게 어떠한 기계를 시험하고 있고 식탁을 보면 남자와 주인공 앞에만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구도로 주인공이 이 장면의 주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닫힌 형식은 인물과 사물의 배치를 정교하게 신경 써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형식과 닫힌 형식을 비교하는 한 문장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열린 형식은 형식의 아름다움이 진실을 위해 희생되는 반면에 닫힌 형식은 형식적 아름다움을 위해 진실이 희생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참고서적에서 와닿는 문장이어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서적을 살펴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프레임에 따라서 구도를 어떻게 잡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잘 잡아도 어떤 색채, 대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색채와 조명은 미장센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선 색채는 영화의 질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때 색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일반적인 색채론에서 오게 되는데 이 영상에서 색채론을 다루기까지는 너무 길게 될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띄워보겠습니다. 이 도표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 색이 이러한 의미를 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색이 가지는 상징성은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색의 상징성을 잘 활용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인데요. 이 장면은 장이 머우이 감독의 영웅의 장면들입니다.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있는데 앞에서 빨간색은 정열, 혁명, 분노, 생명
생명, 활력, 에너지 이런 의미를 띄었고 파랑색은 희망, 청결, 냉혹, 추위, 영원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흰색은 성결, 순결, 순수, 소박, 의욕, 시작 등의 의미를 띱니다. 영웅은 제가 보기에 이러한 색을 이용하여서 이야기의 흐름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우선 이 색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를 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재구성이 되는데 이 재구성이 될 때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런 식으로 주요 색이 변하게 되는데 이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영화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세하게 말하고 싶으나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이만 각설하겠습니다. 한번 영화를 보고 이 빨강, 파랑, 흰색이 어떻게 쓰였는지 직접 감상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이 영상 기준으로 영웅은 왓챠에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명도 영화의 톤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조명을 어떤 각도에서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 영화의 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장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조명은 기본적으로 3점 조명이라고 설정이 됩니다. 이 3점 조명은 주광, 보조광, 역광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주광은 촬영되고 있는 주요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춥니다. 여기 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장 밝은 광원이 됩니다. 보조광은 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광은 이 옆에 있는 것인데 보통 주광의 반대편에 있으며 더 부드러운 조명입니다. 주광으로 생기는 그림자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역광은 백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의 뒤를 비추면서 대상과 배경을 분리시킵니다. 따라서 샷에서 깊이감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주광과 보조광의 비율에 따라서 하이키와 로우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이키를 보자면 주광과 보조광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보조광이 높은 비율로 사용될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림자, 즉 명암이 거의 없고 밝은 분위기를 냅니다. 코미디나 뮤지컬 장르에서 이를 잘 사용하는데 이 장면을 보자면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을 막기 위해서 동료 형사들이 그의 팔다리를 붙잡으면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죠. 이때 하이키 조명을 사용하여서 더욱 밝고 쾌활한 느낌을 줍니다. 이와 반대되는 로우키도 있습니다. 로우키는 주광과 보조광의 비율 차이가 클 때를 나타냅니다. 즉 주광이 보조광보다 밝을 때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림자가 좀 더 부각이 되고 대비가 강해집니다. 화면은 어두워지고 서스펜스와 우울하고 섬뜩한 분위기가 강조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장자크 아노의 장미의 이름 중에 한 장면입니다. 작중에서 어떠한 미스터리를 풀어가고 있는 두 주인공의 처지를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로우키를 활용하여 대비감을 강하게 주어 서스펜스를 느끼게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영화의 성격에 따라서 인공 조명이 아닌 자연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광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러한 조명이 아니라 자연에서 오는 빛을 의미하는데 태양, 달빛, 석양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입니다. 석양이 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촬영을 하여서 인물의 모호한 심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시퀀스가 지나가면서 해가 서서히 지는 이러한 시간상을 그대로 표현하여서 거기서 그려지는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도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촬영의 방점을 찍어볼 건데요.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고개를 돌려 양옆을 이렇게 보듯이 좌우를 돌려가면서 찍는 것을 팬이라고 합니다. 이때 고개를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듯이 찍으면 틸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찍을 때도 분류가 되겠죠. 이를 무빙샷이라고 하는데 삼각대를 포함한 카메라 전체를 바퀴 혹은 레일이 깔린 탈 것에 실은 채로 이동하며 찍은 것을 달리라고 하며 규모에 따라서는 트래킹
트래킹 샷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카메라가 바닥과 평행하게 움직이고 입체감과 운동감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을 위아래로 뚫으면서 찍는 것을 크레인 샷이라고 합니다. 크레인의 한쪽 면에 촬영 감독과 카메라가 있고 반대편에는 스태프들이 조정하면서 크레인을 움직여서 넓은 범위 상하 좌우를 다 찍을 수 있는 움직임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발전하여서 사람이 없이 카메라로만 찍을 수 있게 소형화된 것이 지미집입니다. 앞에서는 카메라를 다 삼각대에 고정해 놓고 그 자체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찍었다면,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그것만 들고 찍는 촬영 기법도 있습니다. 바로 핸드헬드인데, 핸드헬드는 말 그대로 손에 들고 찍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들고 찍기 때문에 카메라는 걸을 때마다 요동칠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60년대와 그 이후의 사실주의 감독들이 애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스테디캠은 핸드헬드를 할 때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인데, 레일을 설치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계단에서 사용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요동치는 움직임을 그대로 담은 핸드헬드보다 매우 유려한 움직임으로 화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면서 활동성을 표현할 수 있다면, 가짜로 움직여서 활동성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줌입니다. 줌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단어인데, 왜냐면 당장 카메라 앱을 켜서 사진을 찍을 때도 줌을 이렇게 땡긴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기 때문인데요. 줌은 실제로 카메라가 움직여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렌즈가 광각에서 망원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이미지의 확대와 망원에서 광각으로 바뀌는 이미지의 축소로 움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것이 아닌 가짜로 움직여서 활동성을 주는 것이죠. 이때 줌과 트래킹샷이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둘 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기 때문인데, 이 둘의 차이점을 보자면 트래킹샷은 실제로 공간을 관통하는 반면에 줌은 앞으로 나가지만 평평함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샷 같은 경우에는 깊이감을 강조를 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3차원 공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줌의 경우는 스크린의 2차원적인 평평함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또 카메라가 찍는 대상과 같이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동기화된 카메라의 움직임, 비동기화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인 카메라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영화 속 인물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후자는 영화 속 인물이 움직여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정지해 있거나 반대로 돌리는 그런 촬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 괴물의 한 장면을 볼 건데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일단 보면 사오리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교장실에서 한 아이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이는 교장실을 나가고 그 뒤를 피해자로 추정되는 호리 선생님이 따라갑니다. 카메라는 움직이는 대상인 학생과 선생님을 잡지 않고 정지하며 교장실의 모습을 찍습니다. 이때 카메라의 움직임이 비동기화된 카메라의 움직임입니다. 이 다음 상황을 보면 교장 선생님이 프레임에 벗어난 움직임을 보여도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다가 사오리가 교장 선생님을 따라가자 그제서야 카메라는 사오리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이때 카메라의 움직임은 사오리에게 동기화된 움직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로 하나의 샷을 길게 찍는 것을 롱테이크라고 합니다. 롱테이크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샷보다 조금 길게 찍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샷은 보통의 상업영화로 치면 약 10초 내외로 끊게 되고 편집으로 이어 붙여가지고 길게 표현을 하는데, 롱테이크는 이러한 샷의 길이를 1분에서 2분 정도로 편집 없이 이어서 찍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찍게 되면 관객에게 더 많은 정보를 흐름이 끊기지 않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감을 유지한 채 영화를 진행할 수 있죠. 영화 중에서는 전체 상연 시간을 롱테이크로 찍은 것처럼 연출한 것들이 있는데, 버드맨과 보일링 포인트가 그 예시입니다. 참고로 두 영화는 모두 좋은 영화니까 한번 OTT에서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앞서서 롱테이크는 관객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게도 시간이 길기 때문인데 빠르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감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관객은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롱테이크 촬영 기법은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대상을 촬영해서 화면 구도와 회화성을 강조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역동성과 리듬성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롱샷과 이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롱샷은 앞에서 말했듯이 거리가 멀게 찍은 샷을 의미하고, 롱테이크는 길게 찍은 것을 의미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이런 예시로 고레다 히로카드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마지막에 아들 가족이 성묘를 마치고 언덕길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 딸, 그리고 아빠가 된 아들이 자신의 아빠에게 성묘를 마치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재산은 없지만 내려가는 뒷모습을 담담하게 롱테이크로 잡아내면서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의 전개를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앞서서 말한 카메라의 움직임 방법과 결합시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매칭해서 말하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를 들자면, 저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에 나온 차량 롱테이크 씬을 보고 싶은데, 이 롱테이크는 4분 27초가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도저히 차량 안에서 찍었다 하기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카메라의 가동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수 개조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차량의 이 천장 부분은 날려버리고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수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주변에 2명의 전문 운전수와 스텝을 배치하여서 차가 움직일 때 적재적소의 안정적인 앵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장면은 영화 안에서 주인공 무리가 극적으로 도망치는 쫄깃쫄깃한 그런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롱테이크와 같이 미장센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촬영 기법 중에 하나가 딥포커스입니다. 딥포커스란 카메라의 피사계 심도를 극대화하여서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대상까지 이 모든 사물을 또렷하게 보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딥포커스를 활용하여서 모두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을수록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자면 풍경 사진은 앞의 나무와 뒤의 산 모두가 잘 보입니다. 이를 심도가 깊다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커피잔 사진을 보자면 커피잔만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하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를 심도가 얕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커피잔의 경우를 쉘로 포커스 혹은 아웃포커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아웃포커싱은 영화에서 많은 기능을 합니다. 물건을 강조할 때, 인물을 강조하거나 혹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혹은 서스펜스를 만들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웃포커싱의 사용은 감독이 의도적으로 관객의 시야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능동적인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비해서 딥포커스는 화면에 담긴 사물을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에게 해석과 판단을 능동적으로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객은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해지고 해석의 다양성이 종준되는 그러한 촬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딥포커스를 잘 사용을 하려면 정경, 중경, 후경 모두를 사용해야지 효과가 뚜렷해지고, 또 이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와이드 스크린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은 오선 웰슨의 시민 케인 중 한 장면입니다. 시민 케인은 미장센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딥포커스 기법을 영화 전반에 사용함으로써 이런 기법의 틀을 잡은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 장면 또한 딥포커스를 활용한 장면인데, 전경, 즉 앞에 있는 풍경에는 케인의 엄마와 은행가,
중경, 중간의 풍경에는 케인의 아빠, 후경, 맨 뒤에 있는 풍경에는 창문 밖에서 놀고 있는 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인물의 배치로 원근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딥포커스로 모든 전경을 보여주면서 몰입할 수 있는 인물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장면을 딥포커스로 찍지 않고 아웃포커싱으로 찍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 장면은 주인장이 임의로 포커싱을 준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전경에 있는 엄마에게 포커싱을 주어서 엄마의 감정이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였고, 두 번째는 중경의 아빠에게 포커싱을 걸어 아빠의 감정에, 마지막에는 후경의 케인에게 걸어서 그의 감정 혹은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의도했습니다. 즉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아웃포커싱이라면, 다시 이렇게 모두를 보여주는 딥포커싱은 관객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엄마, 아빠, 케인을 골라서 감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촬영 기법은 화면이 담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와 해석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찍고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 프레임 안에 있는 채우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셔레이드는 사람의 몸짓을 보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을 마치는 제스처 게임입니다. 쉽게 보자면 예능에서 몸으로 말해요 게임 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 되는데, 잠시 뿅뿅 지구오락실 시즌3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개그우먼 은지 씨는 유진 씨에게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말없이 몸으로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한 장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유진 씨가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정이나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셔레이드입니다. 셔레이드는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서 표현하기 때문에 인물의 표정, 몸짓, 의상, 습관, 배경, 소도구, 상징적 요소들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를 볼 때 관객은 의뢰 쉽게 배우의 표정과 동작을 집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법의 중심이 되는 것이 신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이때 감독은 배우의 얼굴을 극단적으로 클로즈업해서 표정을 매우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이 전의 대사가 모르겠다고 이후의 대사가 밥은 먹고 다니냐인데, 이 대사 사이에 약 8초간의 시간이 빕니다. 이때 배우의 얼굴만 보여주면서 이 송강호 배우의 눈빛, 주름, 표정, 대사를 뱉기 전에 입이 움직이는 것까지 관객은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답답한 심경과 분노, 약간의 억울함, 이런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할 때는 클로즈업이 적절하게 따라붙습니다. 도구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도구를 등장시켜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보여준다던가, 혹은 장면과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정윤철 감독의 마라톤 중 한 장면입니다. 이때 주인공은 초코파이를 받기 위해서 마라톤을 뛰는 인물인데, 영화 후반부로 가서는 초코파이로 상징되는 외부의 보상을 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뛰는 주체적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소도구로 초코파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대사로 백날 천날 설명해봤자 그렇게 이해시키는 것보다 한 번 딱 보여줌으로써 알리는 방법은 꽤나 효과적이고, 미장센 부분에서도 봤을 때 해석의 스펙트럼을 확 넓힘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와,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 미장센에 대해서 얇지만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았는데, 미장센이 어떤 의미인가부터 그 미장센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분석 방법에는 샷의 종류와 프레임의 위치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 카메라가 표현하는 의미와 표현하지 않음으로써의 의미하는 것, 관객이 직접 보는 프레임의 비율, 프레임을 구성하는 열린 형식과 닫힌 형식, 색채가 영화 속에서
영상에서 가지는 상징성과 조명의 역할, 촬영으로 들어가서 카메라가 고정돼 있을 때의 촬영 기법과 움직일 때의 촬영 기법, 미장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촬영 기법 중에 2가지 롱테이크와 딥포커스를 알아보았고, 또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영화의 의미를 다채롭게 만드는 셔레이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알아보았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주인장이 이해한 바로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혹시 내용이 어색하거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분은 꼭 이 참고서적을 읽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것 같은데 이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영화 감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긴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구독과 댓글 모두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